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쌤간호 간호조무사 모의고사 9회 5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중보건학개론 5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궁 내 장치, 루프라고 하죠.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되는 것을 막아서 임신을 예방한다. 자궁 내 장치 삽입의 부작용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이죠. 월경량이 증가할 수 있다. 자, 우리 루프라고 하는 자궁 내 장치는 병원에 가셔서 삽입을 하셔야 되고요. 집에서 혼자 삽입할 수 없어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질을 통해서 갈고리 같은 기구를 삽입을 하는 거예요. 자, 자궁 내 장치 루프는요, 월경이 끝날 무렵에 병원에 가서 삽입을 받아야 됩니다. 한 번의 삽입으로 장기간 피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보통은 첫 아이를 낳은 후에 터울 조절을 위해서 권장을 합니다. 이제 연년생으로 아기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나 3년 정도 터울을 가지고 싶을 때 루프를 삽입했다가 또 임신을 해야 할 때, 임신을 하고 싶을 때 제거를 하는 거죠. 자, 모유 수유 중에도 삽입이 가능합니다. 삽입 후 3 내지 4개월 질 분비물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부작용은 출혈, 감염, 동통, 월경 과다, 요통, 골반염, 생리통 같은 통증이 당분간 지속이 되고요. 또 자연적으로 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피임이 되지 않으니까 다시 병원에 가서 삽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궁 내 장치 금기증도 있습니다. 골반 내 염증이 있다든지 자궁암 환자, 과다월경인 분, 그리고 임신 경험이 없는 부인, 임신해본 적이 없는 부인에게는 자궁 내 장치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52번 지역사회에서 보건 문제에 대해 불평을 하는 주민을 대할 때 간호조무사의 태도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이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청취해라. 자, 불평을 가진 주민이 간호조무사에게 와서 그것을 시정해 달라거나 그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져 있고 그것을 공감해 주기를 바라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청취를 해주는 게 맞고요. 우리가 흥분을 진정시키라고 말한다고 해서 불평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 진정할 리 없고요. 우리가 정정해 주거나 지시하거나 뭘 어떻게 시정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죠. 53번 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 A씨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폐결핵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1번이죠. 환자의 객담, 가래는 종이에 받아서 소각한다. 자, 가래를 휴지통에 뱉어놓으면 결핵균이 공기 중으로 전파가 될 거예요. 종이에 잘 받아서 잘 오므려서 태워버려야 됩니다. 2번, 환자의 분뇨를 소독 처리할 필요는 없죠. 우리 폐결핵은 호흡기계 감염으로 객담이라든지 호흡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환자의 대변, 소변을 소독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3번, 환자의 방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기를 자제한다가 아니죠. 환자의 방은 우리 활동성 결핵일 경우에는 음압 격리를 하죠. 음압 격리는요, 환기를 시켜도 외부의 공기가 내부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내부의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환기를 시켜도 괜찮습니다. 4번, 환자의 가족은 규칙적인 검사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초음파 검사 아니죠. 우리 결핵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는 흉부 엑스레이 촬영입니다. 5번, 모든 어린이에게 예방적으로 아이나를 투여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나, 아이소니아지드는 결핵의 치료약이죠. 결핵의 치료약을 예방적으로 투여하지는 않습니다. 예방적으로 해야 될 건 뭔가요? BCG, 예방접종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54번 문제입니다.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감염성 질환이 바이러스이냐 세균이냐 하는 것은 문제가 나올 때마다 자주 출제되는 보기에 자주 출제되는 바이러스 질환, 세균성 질환은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보시면 풍진, 홍역 나왔고요. 유행성 이하선염 보입니다.
자, 우리 MMR로 예방접종하는 홍유풍 나왔습니다. 우리 MMR로 예방접종하는 홍유풍 모두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라고 하는 거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홍유풍은 바이러스고요. 수두 바이러스입니다. 자, 우리 수두를 앓았다가 나중에 면역이 떨어지면 성인이 돼서 대상포진 앓게 되죠. 대상포진 바이러스입니다. 수두 바이러스, 대상포진 바이러스 모두 같은 바이러스입니다. 자, 그러면 답은 1번 되겠네요. 자, 2번 보시면 뇌척수막염 나왔는데요. 뇌척수막염은 뇌척수에 감염을 일으키는 건데요. 얘가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또 세균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척수막염은 바이러스다, 세균이다 어떻게 말할 수가 없고요. 자, 홍역은 앞에서 봤죠. MMR로 접종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고, 자, 소아마비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자, 성홍열은 세균성입니다. 자, 3번 보시면 디프테리아 나왔는데요. 디프테리아는 디파백, DTAP 예방접종하는 디파백 외우셨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모두 세균성 질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디프테리아는 세균성이에요. 자, 수두 앞에서 봤던 바이러스 질환 맞고요. 자, 수두, 천년두 같이 알아두세요. 천년두도 바이러스성, 감염성 질환입니다. 자, 우리 아구창은 바이러스도 아니고 세균도 아니었죠? 우리 캔디다 질염, 캔디다 기저귀 피부염 이런 거 들어보셨죠? 모두 아구창도 마찬가지.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진균에 의해서 감염이 일어난 겁니다. 자, 4번에 천년두 바이러스였고 소아마비 바이러스였고 유행성 이하전염 볼거리 바이러스였는데 우리 백일해가 디파백으로 접종하는 예방접종하는 질환들은 모두 세균성이라고 했죠. 이제 백일해가 세균성이었어요. 자, 5번 보시면 수두 바이러스, 풍진 바이러스, 뇌척수막염은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세균성일 수도 있다라고 했죠. 이제 뇌척수에 바이러스 감염이 생기면 감기처럼 그냥 살짝 하고 지나가는데요. 세균성 감염이 생기면 후유증이 아주 심하게 남아요. 마비가 온다든지 치사율도 아주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척수막염 예방접종 맞는 거 있죠.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균이에요. 뇌척수막염 균은요, 예방접종해서 우리 예방을 해야 됩니다. 자, 성홍열은 우리 세균성이라고 했죠. 답은 1번밖에 없네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 우리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감염성 질환, 홍유풍 있었습니다. 홍유풍. MMR로 예방접종하는 감염성 질환 홍유풍은 모두 바이러스다 하는 거 꼭 외워주시고, 폴리오, 소아마비, 자, 얘도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수두, 천년두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자, 계속해서 세균은 균자가 붙어서 좀 어울리는 질환들이 있어요. 결핵 같은 경우 결핵균 어울리죠. 결핵은 세균입니다. 자, 우리 디파백 예방접종하는 DTAP 모두 세균성 질환이라고 했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는 모두 세균성 질환이고요. 폐구균, 수막구균 이렇게 균자가 붙은 것은 모두 세균성입니다. 자, 우리 뇌척수막염을 일으키는 세균 중에서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는 우리 예방접종 받고 있어요. 세균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수인성 감염병들, 우리 소화기 계통으로 감염을 일으키는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파라티푸스 모두 세균성 질환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구창이 있었죠. 아구창은 입에 진균, 곰팡이가 감염된 거예요. 애기들. 그래서 칸디다 질염도 마찬가지, 기저귀 발진도 마찬가지 모두 곰팡이가 원인이 되고요. 자, 우리 1급 감염병 중에서 세균성 감염병 외운 적 있어요. 우리 디보페탄냐 이렇게 외운 적 있는데요. 디프테리아, 보툴리눔균, 페스트균, 탄저균, 야토병균 모두 세균성 질환 되겠습니다. 55번 문제, 감염에 의한 성기나 회음부의 통증성 궤양 질환인 연성하감, 물은 궤양이라고도 합니다.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2번입니다. 서해부 림프절염, 림프절염이 동반이 됩니다. 서해부에. 그리고 부종, 붓고요.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궤양이 생깁니다. 초기에 궤양이 생기고 그 부분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요. 부종이 생기면서 서해부 림프절염까지 동반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1번 보시면 감염병으로 분류가 되죠. 우리 연성하감은요, 매독, 성기단순포진, 첨규 콘딜롬, 연성하감, 임질, 클라미디아 모두 4급 감염병입니다. 성병은 모두 4급 감염병에 들어가죠. 자, 3번에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균이 원인인 것은 클라미디아겠죠. 클라미디아라고 이름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성하감 같은 경우는 헤모필러스 두크레이균이라고 하는데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답으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자, 4번에 수혈에 의해 감염되는 것이 아니고 성관계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성매개 감염병이다 하는 거. 5번 연성하감은 자연면역 질환이 아닙니다. 자연면역은 타고나는 면역인데요. 자연면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관계 성접촉 시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56번 WHO가 국가의 경제 수준과 기초보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준으로 적용하는 모자보건 지표로 옳게 조합된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영아 사망률, 모성 사망률입니다. 영아 사망률은, 영아는 우리 1년 미만의 아기를 말하죠. 태어난 지 1년 안 된 아기를 영아라고 하는데요. 영아가 사망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이 아주 좋지 않다는 거죠. 모성 사망률 마찬가지죠. 엄마가 아기를 낳다가 또는 산육 기간에 감염에 걸려서 사망하는 경우는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엄마가 아기를 낳고 나서 산용열이라고 해서 산후 감염이 생겨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우리나라 보건 수준이 올라가면서 우리 모성 사망률도 많이 떨어졌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아 사망률, 모성 사망률은 국가나 지역사회의 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영아 사망률은 연간 총 출생아 수분의 1년 미만의 사망수, 태어난 지 1년 미만의 아기 사망수 곱하기 1000 한 것이 영아 사망률이고요. 모성 사망률은 연간 총 출생아 수분의 출산과 관련된 모성의 사망수에다가 곱하기 10만 해준 것이 모성 사망률 되겠습니다. 자, 57번 지역사회 정신건강은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치료보다는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지역사회의 정신건강간호사업의 1차 예방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 1차 예방사업은 무슨 질병이라든지 건강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조치들이었죠. 답은 3번 직장인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보건교육과 관계 있는 겁니다. 자, 1번의 우울증 조기검진, 조기 발견은 뭐다? 2차 예방이다. 2번 정신건강의학과적 응급진료 또는 응급상담 서비스. 자, 요것도 뭐다? 조기 발견을 위한 2차 예방에 해당하고요. 4번의 정신장애자의 사회복귀 재활 같은 경우는 3차 예방이었죠. 5번의 정신장애자의 재활 훈련 3차 예방 해당하긴 합니다. 답은 3번. 58번 지역사회 간호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과로 및 과로를 통하여 지역사회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학적인 실천이다. 과로 안에 들어갈 단어는 답은 1번이죠. 간호제공 보건교육이다. 자, 일단 지역사회 간호라고 하는 데서 간호제공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보건교육이 우리 지역사회 간호는 1차 예방사업이 중심적이잖아요. 1차 예방사업 중에서 보건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자, 이 문제 자체에 있는 문장이 정의예요. 정의. 지역사회 간호의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 제공과 보건교육을 알으셨어야 돼요. 그냥 외우셨어야 돼요. 이 괄호 안에는 간호제공과 보건교육이 들어가고 나머지 항목들도 지역사회 간호사업이긴 하지만 포괄적으로 묶는 개념인 간호제공과 보건교육이 답이 되겠습니다. 59번 모자보건은 모성과 영유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활동으로서 이 모자보건이 중요한 이유는요.
답은 2번이죠. 임산부와 영유아는 질병에 취약한 집단이기 때문에 모자보건이 중요하다. 1번 보시면 모자보건 대상은 전 인구의 20-30%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임기 여성, 15세 이상의 여성들이 생리를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까지 포함을 해서 인구의 50%에서 70%까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모자보건이 중요하다. 3번에 모자보건과 관련된 질환은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자보건이 중요합니다. 4번에 임산부와 어린이의 발병은 방치하더라도 사망률이 낮다가 아니죠.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모자보건이 중요한 거예요. 5번에 예방사업의 효과가 매우 큽니다. 60번 가족을 대상으로 간호과정을 펼치는 가족 간호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답은 4번입니다. 가족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 자, 우리가 다 해주고 치료해주고 간호해주고 할 수 있는 것도 다 해주는 게 간호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끌어올려서 스스로 자기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우리는 도와주는 것이 가족 간호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61번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대상자는 모든 지역사회의 주민이다.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위해 우선 실시되어야 할 사항은요. 자, 지역사회 간호사업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다? 보건실태 파악.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할 때 간호과정으로 사, 진, 개, 수, 평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사는 뭐냐? 바로 사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사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건 실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지 뭐 계획을 세우든 뭔가 수행을 하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보 수집 실태 파악인 사정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실태를 파악했어. 그럼 문제점이 뭔지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진단을 내리는데 문제점이 여러 개 나왔어.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뭐야?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그럼 가장 덜 중요한 건 뭐야? 가장 마지막에 해줘야 되는 건 뭐야? 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냥 해줄 수 없습니다. 계획을 세워야죠. 이때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른 이제 우리 보건 사업을 수행하면 되는 거고요. 수행으로 끝나냐? 그게 아니죠. 마지막에 이 사업이 어땠는지 평가 과정까지 다 거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 진, 개, 수, 평의 순서대로 간호 과정이 이루어지고요. 자, 1번의 간호 목표 설정은 언제? 실태를 파악하고 나서 진단을 내린 이후의 계획 단계에서 간호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2번의 보건 사업 평가나 5번에 보건 통계를 작성함으로써 뭐 이전 사업과 비교를 하든지 다른 지역의 사업과 비교를 하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 작성도 평가 단계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건 업무 수행도 사정이 이루어지고 진단이 이루어지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2번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내용은 어떤 과정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은가? 답은 4번입니다. 지역사회 진단에 의해서 선정한다. 자, 우리 61번에서 지역사회 간호사업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사정이죠.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의 과정으로 간호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사정은 뭐예요? 정보 수집, 실태 파악.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 거죠.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 진단에 따른 간호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진단에 의해서 선정한다가 맞고요. 자, 3번들 많이 하셨죠.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에 의해서 선정한다. 왜? 우리 지역 간호사업에서 지역사회 간호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 것 때문에 3번을 또 많이 하시는데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는 적극적인 참여고요. 간호사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 지역의 진단에 의해서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다 원한다고 다 해주는 건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진단에 의해서 간호사업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63번 충체의 흡혈로 인한 혈액 손실로 빈혈, 토식증이 일어나며 경구적으로 침입할 경우 체독증을 발생시키는 기생충은요. 답은 2번 십이지장충 구충증 되겠습니다. 자, 십이지장충은요. 십이지장 그리고 그 밑에 공장의 소장의 십이지장과 공장, 소장 상부에 기생을 합니다. 체독벌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십이지장충은 체독증, 체독벌레이다. 이 체독벌레가 토양에 살아요. 흙에 사는데 맨발로 걸어 다녀도 발에 있는 피부로 감염이 된다. 경피 감염이 일어난다 합니다. 직사광선과 열에 약하고요. 토식증이 뭐냐면 사람은 잘 안 그런데 이제 개들이 보면 어떤 개들이 막 흙을 먹고 있는 개들이 있어. 걔네들은 뭐다? 십이지장충을 의심할 수가 있다. 십이지장충에 감염된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막 흙을 먹고 싶어 합니다. 자, 증상으로는요. 소장에 기생하면서 피를 빨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혈이 올 수가 있고 어린이의 경우는 발달 지연 그리고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의 사상충은 우리 심장사상충 많이 들어보셨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얘는 모기가 감염을 시킵니다. 사상충에 걸린 모기가 피를 빨아먹으면 그 동물이 심장사상충에 걸리게 되죠. 얘는 곤충 매개형이다 하는 거고 3번, 4번의 회충, 요충은 우리가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뭐 생야채 뭐 이런 거 잘 세척하지 않고 먹을 때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요. 회충 같은 경우는 맹장에 기생을 하고 요충 같은 경우는 소장에 기생을 합니다. 자, 특히 요충은 항문 주위에 알을 넣죠. 그렇기 때문에 항문에 알이 떨어지면 또 침구류를 통해서 감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5번 간디스토마, 간흡충은 우리 앞에서 본 문제도 있었는데 강가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새우렁이나 민물고기 생으로 익히지 않고 먹으면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64번 인구의 성별 구성은 일정 지역 내 남녀별 구성비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1차, 2차, 3차 성비로 구분된다. 이 중 3차 성비는요. 답은 현재 성비죠. 현재 여자 100명당 남자 인구의 비를 3차 성비라고 합니다. 자, 1차 성비는 태아 성비, 2차 성비는 출생 시 성비죠. 3차 성비는 현재 성비 되겠습니다. 성비는요. 여자 인구분의 남자 인구 곱하기 100 한 거고요. 여자 인구 100명당 남자 인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비가 101은 뭐야? 101은 여자 인구 100일 때 남자가 한 명 더 많다는 거야. 여자 인구 100명당 남자 인구가 101명이라는 겁니다. 65번 인플루엔자, 매독 등의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은 답은 4번 제4급 감염병이죠. 저 9회차에서는 4급 감염병이 자주 나오네요. 4급 감염병, 우리 앞에서 봤던 성매개 감염병들이 있었죠. 매독, 성기단순포진, 연성하감, 임질, 첨규콘딜롬, 클라미디아 같은 것들이 성매개 감염병, 성병이라고 하죠. 4급 감염병에 들어가고요. 우리 또 요 앞에서 봤던 요충, 회충, 이런 장흡충, 폐흡충도 4급 감염병에 들어갑니다. 방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VRE 4급 감염병인 거 요거는 좀 알아두시고 코로나가 4급 감염병이 됐죠. 2급에서 4급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수족구가 4급 감염병에 들어갑니다. 4급 감염병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라고 하는 정의도 좀 알아두시고요. 우리 1급 감염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다?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를 필요로 했죠. 2급 감염병 같은 경우는 24시간 이내 신고고요. 격리가 필요합니다. 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만 하면 되고요. 격리는 따로 없습니다. 자, 4급 감염병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은 4급 되겠습니다. 66번 혈액 관리 업무에 대한 정기 평가는 몇 년마다 실시하는가? 답은 2년마다 실시합니다. 우리 혈액관리법에서 혈액관리 업무에 대한 심사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정기평가가 있고 수시평가가 있습니다. 정기평가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를 말하고 수시평가는 정기평가에서 어떤 혈액원이 그 평가 점수를 받았어요. 그 점수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하게 됩니다. 평가 내용으로는요.
헌혈자 보호 등 체혈 과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혈액 검사의 정확성에 관한 사항, 혈액 제제의 제조, 보존, 공급 및 품질 관리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정기 평가 얼마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67번 구강보건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해야 하는가? 답은 3번 5년이죠. 5년마다 수립합니다. 기본계획은 웬만하면 5년으로 다 찾으세요. 기본계획은 5년이다. 우리 정신건강사업에서도 기본계획은 5년입니다. 자, 그러나 세부 계획은 몇 년마다? 매년마다, 1년마다 수립하고요. 기본 계획은 5년마다입니다. 68번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은 누가 해주는가?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해주시죠. 답은 3번입니다. 우리 자격증 받아보시면 맨 밑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하고 도장 꽝 찍혀 있습니다. 69번 결핵 환자가 동거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정 기간 결핵병원에 입원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답은 1번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입니다. 우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서 감염병 환자를 격리시키도록 명할 수 있는 사람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만 보면 그때 우리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 잡으러 다녔던 이재명 의원이죠. 그때는 도지사셨죠. 도지사 할 때 신천지 잡으러 다녔던 게 생각이 납니다. 감염병 환자를 격리시킬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입니다. 70번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과 관련한 사항의 실태조사는 몇 년마다 실시하는가? 답은 5년마다 실시합니다. 자, 우리 기본 계획은 다 뭐다? 5년이라고 했어요. 구강보건법이든 정신건강이든 뭐 노인건강이든 장애인건강이든 다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세워지고요. 실태조사는 3년마다 세워집니다. 3년마다. 뭐 빼고? 정신건강사업만 빼고. 정신질환과 관련한 사항은 5년이고요. 실태조사. 나머지 실태조사는 다 3년이에요. 자, 정신건강 기본계획 5년, 실태조사 5년입니다. 자, 그 외에 다른 법에서 구강보건이든 노인보건이든 장애인보건이든 뭐 모자보건이든 다 기본계획은 5년이고 실태조사 3년인데요. 정신건강만 실태조사도 5년입니다. 자, 실기로 넘어왔습니다. 71번 앙화 위로 누워있는 무의식 환자에게 욕창이 잘 발생하는 부위로 옳은 것은요. 답은 1번 천골 엉치뼈, 견갑부, 어깨 부위가 아니고 뒤에 보면 날개뼈 툭 튀어나온 데 있죠. 거기가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죠. 우리 앙화 위로 똑바로 누웠을 때 바닥에 닿는 부분, 바닥에 닿아서 압박이 가해지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앙화 위 자세로 이렇게 누웠을 때 바닥에 닿는 부분 어디입니까? 욕창이 가장 잘 발생하는 부위라고 할 수 있는 여기 엉치뼈, 천골 부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견갑골 양쪽으로 날개뼈 툭 튀어나온 부위가 있습니다. 날개뼈 부위, 견갑부, 그리고 또 어디가 날 수가 있어요? 발꿈치,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아 있죠. 그리고 또 머리에서는 후두부가 땅에 닿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측두부는 머리 두개골에서 옆쪽을 말하는 거니까 사실 측두부보다 귀 있죠. 우리 귀 연골에도 욕창이 잘 발생합니다. 좌측 위로 눕혔을 때, 측 위로 눕혔을 때 잘 발생할 수 있는 부위고요. 늑골에는 잘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자, 늑골은 우리 갈비뼈를 말하죠. 자, 3번의 장골은 어디냐면, 자, 장골이라고 했을 때 우리 관골에서 이렇게 만져지는 골반이라고 하죠. 골반뼈라고 하는 옆에서 옆구리 아래쪽에 만져지는 부분이 장골부예요. 자, 경골은 어디냐면 우리 종아리에 있는 걸 경골과 비골이라고 하는데요. 종아리에 우리 단단한 정강이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경골도 단단한 뼈기 때문에 어디에 압박이 되어 있으면 욕창이 생기지만 앙화 위로 누워 있을 때 생기는 욕창 부위는 아니고요. 자, 4번의 대전자 부위는 자, 조금 달라요. 장골 부위랑 조금 달라요. 우리 장골이 여기 툭 튀어나오는, 색깔을 바꿔볼게요. 여기 툭 튀어나온 부분이라고 하면 대전자 부위는 여기 말합니다. 여기.
같은 골반 부위이긴 한데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대퇴부가 시작되는 툭 튀어나온 곳, 여기가 대전자 부위예요. 욕창이 잘 발생합니다. 측 위로 누웠을 때 발생하겠죠. 자, 사실 요추부라고 하면 허리가 쏙 들어가 본 허리 아랫부분이고요. 경추하고 요추는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욕창이 거의 발생 안 합니다. 욕창이 발생되면 여기 흉추 뒤에서 툭 튀어나온 흉추 부위가 발생하는데, 흉추보다 더 튀어나온 게 견갑부이기 때문에 견갑부 흉추 부에서는 욕창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앙화위에서는. 상완골은 우리 팔에 있는 뼈죠. 상완골이나 견봉돌기, 어깨 동그란 부분 말하는데요. 견봉이나 상완골 부위도 측 위로 취했을 때 욕창이 잘 발생하겠죠. 72번 충수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해 응급실에서 병실로 입원한 환자 간호로 옳은 것은요. 답은 2번입니다. 장의 휴식을 위해 금식시킨다. 자, 수술 받기 위해 장을 휴식시켜야 되고 금식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1번에 복부에 더운 물 주머니 절대 대주면 안 됩니다. 더운 물 주머니 같은 연료법은 환원 과정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복막염으로 진행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냉찜질은 해줄 수 있지만 온찜질은 해주면 안 됩니다. 갈증 해소를 위해 보리차 준다, 안 되죠. 물도 먹으면 안 됩니다. 금식을 유지하도록 하고요. 4번에 수술 준비를 위해 청결 관장을 해준다, 안 되죠. 우리 특히 충수염일 때 대장의 한 부분 아니겠어요? 관장을 해주게 되면 자극이 돼서 또 복막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관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보행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침상하고 안정하고 있다가 금식 유지하다가 수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급성 충수염 시 간호입니다. 금식을 유지해라. 체온을 자주 측정해줘라. 관장은 금지합니다. 연료법도 금지합니다. 얼음찜질 같은 냉찜질은 가능합니다. 요일을 느끼면 소변통을 데워준다.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알코올 등으로 등 마사지 해준다. 다 가능합니다. 73번 병실에서 산소를 투여 중인 환자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은요. 답은 3번 성냥 라이터를 치운다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산소는 폭발성 인화성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를 투여 중인 환자 병실 내에서는 금연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1번에 화장실 앞에 절대 금연 표지판을 거는 게 아니고 병실 내에 걸어야 되겠어요. 입구 그리고 침대, 산소통 근처에 절대 금연 표지판을 걸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름이나 가스 같은 기구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겠고요. 휘발성 또는 가연성 물질 같은 거, 성냥 라이터 뭐 이런 거, 발화되는 물질 같은 거, 위험한 물건들을 치우는 게 좋겠고, 소화기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74번 수술 부위나 상처 부위를 소독솜으로 닦고 새로운 거즈로 바꾸어주는 드레싱을 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4번입니다. 상처 부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 우리 드레싱의 목적 읊어보겠습니다. 상처 부위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요. 병원균을 방어하기 위함이다. 소독된 거즈나 기타 물품을 상처 부위에 덮어서 상처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상처 부위를 고정하기 위함이다. 국부적 약물을 사용하기 위함이다. 상처 부위를 압박하고 배설물 흡수를 돕기 위함이다. 출혈을 방지하고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상처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75번 주로 피부 소독과 체온계 및 의료기구 소독에 사용하며 70에서 75%일 때 소독력이 최고인 소독제는 답은 5번 알코올 되겠습니다. 70에서 75% 알코올은 소독용이고 35에서 50% 알코올은 마사지용이었죠. 자, 의료기구를 소독하는 것도 알코올입니다. 76번 병실에 입원해 있는 60대의 의치를 착용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의치 관련 간호로 옳은 것은요. 답은 3번입니다. 수술실 갈 때는 빼놓도록 한다. 이제 수술실에 가게 되면 마취를 해서 무의식이 되죠. 무의식 환자가 의치를 물고 있다가 잘못해서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을 또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치는 반드시 제거를 하고 수술실에 갈 때는 빼놓도록 합니다. 자, 1번 의치는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물에 담가 놓습니다. 깨끗한 물에 담가 놓으면 됩니다. 2번 휴지로 싸서 잘 안 보이는 곳에 보관한다. 잘 안 보이는 곳에 보관하더라도 휴지로 싸게 되면은요, 이게 쓰레기인 줄 알고
발견한 사람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지로 싸는 거, 싸서 보관하면 안 되고, 물에 아까도 말했지만 투명한 컵에, 이게 의치이다라고 알 수 있는 투명한 컵에다가 물에다가 담그면 되겠어요. 아니면 투명한 컵이 아니면 의치 전용 보관통이 있습니다. 4번, 의치는 뜨거운 물로 닦는다.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더운 물에 담그거나 세척을 하게 되면 또 의치가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 찬물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5번, 세정 후 소독수에 담가둔다 하는데 소독수에 담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칫솔로 흐르는 물에다가 깨끗한 물에 세척을 하면 되고, 너무 오염됐다 싶으면 담그지는 말고 2% 중조수라든지 붕산수로 세척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외에 답이 될 수 있는 건 또 떨어뜨리면, 의치를 닦다가 떨어뜨리면 파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세면대 근처에다가 수건을 깔아 놓아서 의치가 떨어지더라도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뭐 이런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77번, 소독과 멸균은 각각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소독의 정의로 옳은 것은요, 답은 4번이죠. 아포를 제외한 표면에 있는 모든 미생물을 파괴하는 것이다. 자, 소독 정의 꼭 알아두시고요. 그럼 멸균은 뭐냐?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파괴시키는 것이 멸균이었죠. 78번, 비타민 B12, 비타민 B12는 생선, 조개, 육류, 유제품과 같은 식품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필수적인 수용성 비타민이며 모든 세포에서 DNA를 만드는 데 필요한데, 이 비타민 B12의 결핍과 관련된 질환으로 옳은 것은요, 결핍증을 묻고 있습니다. 답은 1번 악성 빈혈이죠. 비타민 B12,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라고 합니다. 코발라민, 비타민 B12의 결핍증은 악성 빈혈이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우리 비타민 결핍증 몇 가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것들 포함해서. 자, 비타민 B12 결핍증은 악성 빈혈인데, 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점은, 우리 비타민 B12가 흡수가 될 때 위액이 있어야지 흡수가 돼요. 위액에 있는 내적 인자 또는 당단백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내적 인자가 있어야지만이 비타민 B12가 흡수가 돼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비타민 B12를 복용을 해도, 섭취를 해도 우리 위액이 부족하면 악성 빈혈이 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절제 수술을 한 환자들 부작용으로 악성 빈혈이 올 수 있다 했습니다. 이유는 위절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위액이 분비되지 않아서 위 속에 있는 내적 인자, 위액 속에 있는 내적 인자 당단백의 부족으로 비타민 B12가 흡수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B12의 결핍증 악성 빈혈은 위절제 수술 환자의 위액이 부족해도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코발라민, 비타민 B12와 내적 인자, 또 당단백이라고도 합니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번에 그룹병은 누가 부족했을 때? 비타민 D가 부족했을 때 올 수 있는 결핍증이죠. 자, 3번에 괴혈병은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올 수 있는 결핍증입니다. 4번에 출혈성 질병, 지혈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건 누가 결핍됐을 때? 비타민 K가 결핍됐을 때 올 수 있고요. 5번에 각기병은 비타민 B1, 사이아민이죠. 티아민이죠. 각기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79번, 갑상선 호르몬인 타이록신과 관련된 아이오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은요, 답은 1번 해조류 되겠습니다. 우리 미역, 다시마 잘 먹어야지 요오드, 아이오딘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 아이오딘은 갑상선 호르몬인 타이록신 또는 티록신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80번, 병원균의 출구보다는 입구를 통제하는 개념으로서 백혈병 환자를 격리시키는 목적은요, 답은 4번입니다. 감염에 민감한 사람을 위해 주위 환경을 무균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자, 보통은 감염병 환자를 격리를 하죠. 그것은 병원균의 출구를 막는 거죠. 보통은 감염병 환자가 소수다 보니까 감염병 환자를 격리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의 병원균을 통제를 하는데, 자, 이렇게 백혈병 환자라
환자라든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인들에게 무해한 균이라 하더라도, 작은 균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한테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격리를 하게 되죠. 그것을 역격리, 반대로 그냥 격리가 아니고 감염병을 하듯이 하는 격리가 아니고 그런 외부의 일반적인 세균에서부터 보호하는 역격리라고 합니다. 역격리 또는 보호격리라고도 하죠. 이것은 1번의 외과적 무균법의 하나가 아니고 존재하는 병원균을 방지를 하기 위한 내과적 무균술에 속합니다. 2번에 세균을 일정한 범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건 역격리가 아니고 그냥 격리죠. 3번도 마찬가지. 감염병 환자나 보균자로부터 감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것은 격리입니다. 5번에 건강한 사람이 스스로 감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백혈병 환자들, 면역이 떨어져 있는 에이즈, 급성기 에이즈 환자라든지 감기 바이러스만 해도 아주 치사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주 생명에 위협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한 바이러스 세균에서부터 보호합니다. 보통은 역격리는 양압격리를 하죠. 외부 공기가 병실 내로 못 들어오도록 양압격리를 하는 것, 바로 역격리 되겠습니다. 81번 급성 충수돌기염 수술 후 합병증 없이 회복하는 환자의 위관 튜브를 제거하는 시기는요. 답은 4번입니다. 장 운동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 비위관을 삽입하죠. 비위관 삽입하는 목적은요.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입으로 잘 못 먹어, 삼킴 반응이 잘 없어가지고 입으로 잘 못 먹어서 비위관을 코에 삽입해서 위까지 도달하게 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수술하고 나서, 우리 소화기계 수술을 하고 나서 가스라든지 무슨 배액 물질을 배액시키기 위해서 수술방에 갔다가 비위관을 달고 나와요. 자, 그거를 수술이 잘 됐으면 나중에 빼줘야 되죠. 언제 빼주냐 묻는 겁니다. 이게 답은 장 운동이 회복되었을 때, 다른 말로 우리 방구 뽕 끼고 가스 아웃 됐을 때 비위관을 제거해주면 되겠습니다. 82번 신체의 변화 및 상태를 매우 민감하게 나타내는 활력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3번입니다. 혈압은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한다. 자, 혈압은 처음에 태어나서 신생아기에 70에 40 요 정도가 정상이었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가면서 120에 80이었다가 노인이 되면서는 웬만하면 고혈압약 다 복용하고 계시죠. 고혈압이 있습니다. 이유는 혈관의 탄력성도 떨어지고 혈관의 저항력이 커진다고 하죠. 이유가 뭐냐면 혈관에 이물질 같은 거, 콜레스테롤 같은 게 막 쌓이면서 혈액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가 좁아집니다. 그러면서 혈압이 상승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자, 1번의 호흡수나 맥박수 같은 경우는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호흡수 굉장히 빠르죠. 헐떡헐떡 하면서 30회 넘어갑니다. 맥박수 역시 굉장히 빠릅니다. 150에 180회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점점 줄어들죠. 성인이 되었다가 노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감소하다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바꿔주면 좋을 것 같고요. 4번에 호흡수가 감소하면 맥박수는 증가한다가 아니고 호흡과 맥박은 세트입니다. 이게 우리가 호흡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내가 호흡을 적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호흡 말고요. 우리 연수가 하는 호흡 있죠. 우리 호흡의 중추고 심장박동의 중추인 연수가 하는 호흡에서 내 몸에 산소 소모율이 많아지면 호흡과 맥박이 동시에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동시에 쌍으로 같이 증가를 해야 되죠. 자, 5번의 호흡과 맥박은 비율은, 호흡은 얼마? 20이 정상이라면 맥박은 80이 정상이죠. 그러면 1대4가 되어야 되겠네요. 호흡과 맥박의 비율은 1대4 정도가 정상이 되겠습니다. 83번 신부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직장인 K씨는 부종이 심하게 나타났다. 부종이 심한 환자 K씨에게 일반적으로 제한해야 되는 것은요. 답은 2번 수분과 염분 되겠습니다. 자, 염분이 나트륨이기도 하고 소듐이기도 하죠. 자, 우리 신부전증 환자 시기 수분, 염분 제한하고요. 저단백 줍니다. 단백질 적게 줘요. 그리고 저칼륨 줍니다. 자, 칼륨도 적게 줍니다. 염분, 나트륨, 칼륨 다 적게 주고 저단백 줘라. 신부전증 환자 시기 알아두세요.
84번 체온이 38도 5부인 성인 환자에게 구강으로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유동식을 섭취할 수 있는 환자는 구강으로도 약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1번에 금식하고 있는 환자, 2번 계속 토하는 환자, 3번 무의식 환자, 4번 연하곤란, 삼킴곤란이 있는 환자에게는 구강으로 약을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85번 가스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어 피부 조직이 손상된 채 응급실에 실려온 화상 환자가 있다. 이 화상 환자의 침대로 옳은 것은요. 답은 3번 크레들 침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뼈대가 있는 비닐하우스 같이 뼈대가 있는 침대를 말합니다. 이 속에 환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눕게 되겠죠. 전신 화상이 있으면 보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체온 손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온을 해줘야 되는데 담요를 그냥 덮어버리면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담요가 막 살갗에 달라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뼈대 있는 크레들 침상을 만들어주고요. 그 위에다가 담요를 덮으시면 되겠습니다. 86번 한 달 넘도록 폐렴으로 입원 치료 중이던 72세 할머니가 퇴원을 준비하면서 폐렴의 재발 예방법을 물었다. 그 예방법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대답은요. 답은 적어도 6주 동안은 심호흡과 기침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우리 심호흡과 기침은 호흡기 질환 환자들에게 폐포가 펴지는 중요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산소를 집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될 때쯤에 퇴원을 합니다. 산소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산소통을. 2번에 하루의 수분 섭취량은 특히 노인의 경우는 더 많이 드셔야 돼요. 우리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가래 배출을 위해서 수분 섭취를 더 권장을 합니다. 1000cc는 너무 적어요. 일반 성인도 2리터 이상은 먹어야 되는데 노인 같은 경우, 게다가 호흡기 질환이 있는 노인 같은 경우는 2.5리터 이상은 드시도록 격려합니다. 자, 4번에 음식 섭취를 늘리면 노인들은 안 됩니다. 노인들은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음식 섭취를 칼로리 같은 섭취를 줄여야 돼요. 탄수화물 같은 것들 오히려. 왜냐하면 살쪄서 호흡이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5번에 일당 상부기도 감염이 의심되면 병원으로 오시라고 해야 되죠. 가래라든지 열이 나거나 하면 항생제를 복용을 해도 처방을 받고 복용을 해야 됩니다. 87번 수술 부위 감염 예방을 위해 수술 전 피부 소독을 실시할 때 사용하는 소독제는요. 답은 2번 베타딘 또는 포비딘이라고 하는 소독약 되겠습니다. 우리 검붉은 색깔, 주황빛 나는 검붉은 색깔 소독약 아시죠? 이게 요오드 제제로 되어 있어요. 요오드 또는 아이오딘이라고 하죠. 자, 베타딘 외에도 클로르헥시딘이라고 하는 소독약을 수술 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88번 맥박 산소 계측기 펄스 옥시메트리로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때 부정확한 측정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요. 답은 2번입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감소되었을 때. 자, 이렇게 손가락에 끼우는 거죠. 이렇게 간이형도 있고 모니터에 연결된 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게 되고요. 이 산소 포화도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헤모글로빈 있죠.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죠. 그런데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된 헤모글로빈도 있고 그냥 결합되지 않은 헤모글로빈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 수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감소되어 있다, 빈혈이다 할 때는 부정확하게 측정될 수가 있어요. 자, 그 외에도 산소 포화도가 부정확하게 측정되는 경우는 저혈압일 때, 산증이나 알칼리증의 산염기 불균형일 때, 그리고 우리 헤모글로빈이 산소도 좋아하는데 일산화탄소를 더더더 좋아해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일 때는 산소랑 결합 안 해버리고 얘가 헤모글로빈이 일산화탄소와 막 결합을 해버리기 때문에 자, 일산화탄소 중독일 때도 수치가 산소 포화도 수치가 부정확합니다. 고열일 때 또 저체온증 등일 때 측정이 부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89번 입술이나 입안의 점막, 손 등 피부 조직이 얇은 곳에 나타나는 청색증 발생 원인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3번입니다. 혈액 내 부적당한 가스 교환에 의해서. 자, 결국은 뭐예요?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호흡이 제대로 안 돼서 조직에다가 산소를 못 갖다 줘서, 즉 산소가 부족해서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게 뭐냐? 부적당한 가스 교환이라고 한 거예요. 90번 중이염을 앓고 있는 35세의 여성 환자 귀에 약물을 투여할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 약물을 귀에 투여할 때라든지 아니면 고막 체온을 측정할 때 같습니다. 성인은 후 상방, 3세 이하의 아동은 후 하방으로 당기면 되겠습니다. 91번 외과적 무균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수술실에서 손소독과 가운 및 장갑 착용을 끝낸 상황일 경우 멸균된 부위로 생각할 수 없는 부위를 물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소독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얼굴 부위는 멸균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멸균된 부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하다가 땀이 나면 옆에서 보조하던 사람이 닦아주지, 본인이 멸균 부위면 닦을 수 있죠. 근데 멸균 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소독된 가운이라든지 소독된 장갑 같은 경우 멸균이 맞죠. 그리고 소독포를 씌운 부분. 자, 우리 수술방 사진을 가지고 와봤는데, 자, 우리 여기 수술 테이블에 환자가 누워있죠. 소독포를 덮은 부분. 이 부분도 멸균 부위죠. 그리고 수술하는 사람의, 수술 가운을 입은 사람의 가슴과 허리 사이 테이블 윗부분 되겠죠. 여기가 멸균 부위 되겠습니다. 근데 수술 가운을 입은 사람의 앞부분이에요. 뒷부분은 또 멸균 부위가 아닙니다. 92번 음식물을 소화하여 성장과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하는 소화기관과 그 주요 기능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답은 3번입니다. 간. 간이 담즙을 생산하죠. 간이 담즙을 만듭니다. 이 담즙은요, 간이가 만들어서 담낭에 저장이 되죠. 저장되고 농축되는 곳은 담낭이지만 이름은 담즙이지만 간이 생성합니다. 3번 맞고요. 자, 1번의 식도는 길이가 몇 cm다? 25cm다 외웠죠. 자, 이거 특별하게 안 외워도 되는데 얘 사실 식도 길이가 답으로 나오지는 잘 않아. 그렇지만 외우기 쉽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우리 식도 글자를 쓰면 모음을 써보세요. 2, 5 되죠. 식도에서. 식에서 모음은 2고 도에서 모음은 5죠. 그래서 2, 5 읽어봐요. 25cm다 뭐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습니다. 자, 2번 위는 식도와 연결된 부분을 유문이라 칭한다가 아니고, 이제 위가 우리 아래 부분이 있지만 크게 그려보면 윗부분을 분문, 아래 부분을 유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분유라고 해서 위에가 분문, 아래가 유문 이렇게 외우자고 했습니다. 자, 4번의 소장은 뭐예요? 12지장, 공장, 회장, 십공회. 대장은 맹장에서 시작해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상결장, 직장까지죠. 93번 부분 위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식후 30분에 어지러움, 구토, 발한, 설사 등 증상을 보인 경험이 있을 경우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해야 될 내용은요. 답은 5번이죠. 밥과 곡물을 함께 먹지 않는다. 자, 이거 뭐예요? 위절제 수술 받은 환자가 덤핑 증후군을 일으킨 거죠. 덤핑 신드롬. 자, 덤핑 증후군 예방 간호는요, 저탄고지 식사를 합니다.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요, 지방을 많이 먹습니다. 저수분입니다. 자, 수분을 동반해서 음식물이 내려갈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식사할 때 절대로 수분이 많은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국물과 절대 같이 먹지 않고요. 식사하고 나서도 물은 30분 이후에 소량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소량씩 자주 식사하는 것도 덤핑 증후군 예방 간호고요. 그리고 누워서 먹어라. 유일하게 누워서 먹어도 되는 질환입니다. 횡화위, 측위를 취해준 후 누운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하고요. 식후에도 30분 이상 누워있게 합니다.
94번 호흡 곤란 환자나 흉부 수술 또는 심장 수술 후에 환자를 편하게 하기 위한 자세는요. 답은 2번이죠. 반자위 또는 파울러시 체위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위로 앉혔을 때 폐가 확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 곤란 환자, 산소 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 호흡기 질환 환자들 반자위 취해주고요. 그리고 전신 마취 수술하고 나서 무기폐를 예방하기 위한 자세, 기침과 심호흡을 권장하면서 반자위를 취하도록 합니다. 자, 1번은 슬융위, 3번은 횡화위 또는 측위, 4번은 엎드려 누운 자세, 배가 닿았으니 복위, 5번은 쇠석위, 절석위 또는 골반 내진 자세 되겠습니다. 95번 공격적 성향이 있는 치매 환자에게 신체 보호대를 사용할 때 일반적인 주의점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2번입니다. 기능적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억제를 합니다. 자, 1번에 필요 이상 억제하면 안 됩니다. 3번에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계속 관찰하면서 억제를 해야 됩니다. 4번에 환자가 싫어하면 이유를 분문하고 중단한다. 아니죠. 환자 이거 좋아하는 환자가 있겠어요? 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5번에 신체 보호대는 불안한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적용한다. 자, 물론 불안한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우리는 억제를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억제해 놓으면 환자 마음은 더 불안해지죠. 불안을 더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96번 산행 중 절벽으로 떨어져 경추 손상을 입은 직장인 K씨는 견인 장치를 하고 있다. 환자 J씨의 간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5번입니다. 사지 끝부분은 노출시켜서 청색증이라든지 냉감이 있는지 수시로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견인 장치를 우리 척추, 경추 골절 같은 경우 이렇게 머리에서 잡아당기고요. 그리고 우리 정형외과적으로도 이렇게 다리에 걸어서 무거운 추를 달아놓게 됩니다. 도르래를 이용하게 되고, 제가 처음에 실습을 나갔을 때 이렇게 이 기구를 보고 어마어마한 기구를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를 달아서 연결을 해서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골절 부위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의 무게를 조절하거나 추를 제거하는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번에 장치가 풀릴 염려가 있으므로 움직이지 못하게 묶는다는 아닙니다. 환자는 누워있지만 욕창도 발생할 수 있고 혈전증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혼자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서 관절 가동 운동을 해주든지. 그리고 욕창 예방을 위해서 체위 변경도 하고요. 자, 이번에 체위 변경 시에는 견인장치 추를 가볍게 하면 추의 무게를 조절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3번에 견인줄이나 도르래가 빠져 있지 않은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4번에 식사나 대소변 시에도 견인장치 추를 만지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환자가 누워만 있으니까 장운동이 잘 안 되니까 복부 마사지를 97번 문제 쇼크 상태에서 요골 맥박이 잘 잡히지 않으면 어디서 맥박을 측정하는가 했습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맥박을 측정할 때는 요골동맥을 측정하죠. 우리 손가락, 손목에서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맥박이 요골맥박이죠. 요골동맥이죠. 새끼손가락으로 우리 손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엄지, 검지, 중지, 이렇게 약지까지 그려서 손바닥이라고 하면 요골동맥은 여기죠. 여기. 안쪽 엄지손가락 쪽으로 지나는 동맥, 손목에서 요골맥박이 이쪽 여기 부위를 촉지를 하게 되는데요. 평소에는 요골맥박이 측정이 되는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쇼크 상태라고 했습니다. 쇼크 상태는 혈압이 떨어져 있어요. 혈압이 90에 60 아래로 떨어지면서 아주 약하고 빠른 맥박이 촉지될 겁니다. 아마 말초 혈관에서는 맥박이 촉지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측정하냐? 답은 바로 2번 경동맥박 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목의 측면에서 촉지를 할 수 있습니다. 몸의 중심부라고 볼 수 있죠. 심장에서 가까운 굵은 동맥에서 맥박을 촉지한다. 바로 경동맥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골동맥 옆에 보시면 척골동맥도 있어요. 척골동맥은 여기 새끼손가락 타고 나란히 요골동맥과 나란히 있어서 맥박을 촉지는 할 수 있는데, 자, 척골맥박도 요골맥박과 마찬가지로 쇼크 상태에서는 촉지가 되지 않습니다. 상완맥박은 어디예요? 상완맥박은 팔이 접히는 부위죠.
측두맥박은 어디냐면 측두맥박은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관자놀이 부분입니다. 우리 머리 편두통 있을 때 이렇게 지그시 누르는 곳 있죠. 그곳에서 느껴지는 맥박을 측두맥박이라고 하고요. 심청맥박은 우리 청진기를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심천 부분에 청진기를 갖다 대고 소리를 들어가면서 듣는 맥박이 침천맥박이죠. 자, 쇼크 상태에서는 경동맥을 촉지한다. 기억을 해주세요. 98번 병원에서의 환자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병원 관계자 모두가 숙지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1번이죠. 환자가 화장실 갈 때는 손잡이나 난간을 이용하도록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침상에 환자가 있을 때는 항상 침상 난간을 올려둬야 되고요. 바닥에 물기가 있어서 환자가 미끄러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환경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99번 혈압계를 이용하여 정상 체중의 성인에게 혈압을 측정할 때 참고해야 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답은 2번이죠. 커프 측정 띠의 폭은 12에서 14cm로 한다 입니다. 12에서 14cm로 나오는 것이 규격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통상 성인의 상완, 즉 팔꿈치에서 어깨까지 길이에서 3분의 2 정도를 감싸는 것을 폭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팔에서의 혈압은 관상동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죠. 상완동맥으로 측정을 한다라고 바꿔야 되겠고, 3번 팔꿈치로부터 10cm 위에 놓고 감는다가 아니라 2에서 5cm 위에 놓고 감아야 되겠습니다. 4번 혈압계를 대상자의 심장 높이에 맞추는 것이 아니죠. 혈압계를 심장 높이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의 심장 높이와 팔의 높이를 맞춰서 그 혈압을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5번 혈압계 압력을 초당 9 내지 10mm Hg만큼 떨어뜨리는 것은 너무 빨리 떨어뜨리는 거죠. 천천히 수은 기둥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초당 2mm Hg만큼씩 천천히 내리면서 맥박이 어디서부터 뛰는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mm Hg로 바꿔야 되겠고, 또 혈압계 압력을 너무 빨리 내렸을 때 혈압이 낮게 측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0번 문제 환자와 보호자에게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대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죠. 병원의 규칙이라든지 면회 시간이나 입퇴원 안내, 기구 사용 안내 이런 것들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치의에 관한 이야기, 병원의 운영 실태, 진단 결과, 환자의 예우를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